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 한국사, 이 긴 한국사, 이 많은 한국사를 10강에 딱 깔끔하게 제가 흐름을 잡아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근현대사가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10-7이라고 썼으니까 7강부터는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개항기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근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건의 흐름들이에요.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흐름을 잡고 계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흥선대원군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기 멀리 경술국치까지 1910년 경술국치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대원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군입니다. 대원군.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 하면 정말 이 조선의 마지막 기울어가는 그 배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 우리 앞강에서 봤지만 조선 마지막 세도 정치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 그냥 삼정의 문란에다 매관 매직에다가 엉망이었잖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원군의 내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국내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모습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국외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정치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이거를 시정해야 되겠다. 즉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왕권 강화. 자, 이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당시 워낙 지금 나라가 지금 그냥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였습니다. 자,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소수 가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기후가 어디라 그랬죠? 비변사. 자, 그래서 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의정부 육조 체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실의 어떤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바로 경복궁의 중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이 경복궁 중건의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금 형식으로 걷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기부금이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 기부금. 네, 그게 바로 원납전이라는 것이죠. 네, 원납전.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큰 단위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당백전. 네, 당백전. 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 어떤 지방에서 어떤 그 기층 백성들을 정말 이게 빨대를 딱 꽂고 빨아먹듯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서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제사와 교육의 어떤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오면 굉장히 부정적 기능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네,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 서원 정리는 여러분들 그 앞에 있었던 영조 때도 한번 시행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 왕권 강화를 위해서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법전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뭐냐면 조선 전기에 있었던 경국대전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영조 때 만들었던 속대전, 이 두 개를 합쳐서 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전회통.
그 양 대전이 만나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는 것을 만들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왕권 강화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민생 안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전 인민의 양반화가 지금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물립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냐면 호포법이라는 거예요. 호포법. 자, 이 호포법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 중요합니다. 호포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양반. 이 양반도 포를 내라는 거예요. 원래 양반은 포를 안 내요. 그게 조선시대 양반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반도 포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양반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서원, 그리고 양반들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호포법, 이런 것들을 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양반들한테 굉장히 큰 반대가 있겠구나라는 느낌 오시죠?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워낙 부패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관장하고 있었던 그 환곡제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공무원들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유력한, 좀 인자한,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해라 라고 해서 사창제를 또 실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적으로 보였던 그런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었고요. 자, 외부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볼게요. 먼저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 다음이 병인 양요, 그 다음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 그리고 미국과 싸웠던 신미 양요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남연군묘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일단 장소부터 보면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평양. 네. 평양에서, 그 다음이 여기는 이 병인 양요는 강화도에서, 그리고 이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충청도에 있는 그 예산, 덕산,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충청도에서 벌어진 사건. 신미양요는 역시 강화도에서 벌어진 사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미국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지금 미국과 관련된 것이고, 이 병인 양요는 지금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고, 남연군묘 도굴 사건 시도했던 그 독일인은, 이건 오페르트는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신미양요는 미국.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제병, 남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다 이 대원군은 무찌르자! 라는 어떤 그 전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병인 양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는 바로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요.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를 하거든요. 그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됩니다. 병인 박해. 이러면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병인 박해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죽거든요. 니네들이 뭔데 너희같이 미개한 애들이 어떻게 우리 선진국 국민을 죽이냐. 손 좀 봐야겠다. 라고 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사회 진화론적에 입각한 이 아시아인들이 열등하다라고 믿는 유럽인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양헌수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양헌수. 네, 이 양헌수가 어디에서 활약했냐면 정족산성. 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프랑스가 이제 나가요.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걸 저지르죠. 바로 이 외교 장각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이 남연군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의 아버지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흥선대원과 교섭하려는 거 정말 이 당시 이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그 이 서양인들의 모습은요 정말 짐승이다.
진짜 이게 무슨 뭐 신사는 무슨 웃겨 정말. 짐승 그 자체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은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바로 원인이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에서 활약했던 인물을 한번 볼게요. 그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바로 신미양요에서는 쭉 내려와서 어제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어제연. 자, 그래서 어제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광성부에서 격렬히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가 끝나면서 대원군이 전국에다가요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이 뭐였냐면 바로 척화비입니다.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를 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대원군 때 있었던 국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국외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결국은 이 대원군은요 물러납니다. 이 양반들의 어떤 그 반발 속에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탄핵을 받고 물러나게 되더라. 자, 물러나게 되면서 이 고종 정부가 들어서요. 이 고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까지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과 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 자,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도에 체결한 조약인데요.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다. 왜 불평등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불평등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해안 측량권이 있어요. 해안 측량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마음껏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 허락도 안 했는데 누군가 만져. 말이 돼?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이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인들한테 잘못이 있어도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못하고 일본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치외법권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단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의 출발이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 지금 여러분 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다 서구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이 서구화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 이때부터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게 됐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1876년도에 체결한 조약인데,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뉩니다. 자, 나뉘는데요. 크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와서 크게 문을 열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문을 열자. 나는 개화파. 나는 개화파가 있겠고, 야, 진짜 이렇게 문을 열면 안 되지. 우리나라 망한다, 야. 라고 해서 막아야 한다. 라고 반대하는 위정척사파가 있겠습니다. 위정척사파.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뉘겠죠. 자, 그런데 이 개화파는요, 다시
문을 열자는 측이잖아요. 문을 열자는 측인데 이 측에서도 빨리 문을 열자는 쪽과 좀 천천히 가자라는 쪽이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온건파와 급진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개화 당시에 문을 열었을 때 이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어디냐면 중요합니다. 이 온건파나 이 급진파나 개화 초기에는요, 이 기구를 통해서 개혁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죠.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 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조직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 통리기무하면서 이런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통리기무하면서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별기군. 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 그러면 옛날 99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고. 줄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조선후기 때 5군영, 훈련도관부터 출발했던 5군영 체제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들이 이제 99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합니다. 네,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요. 그리고 이 개화를 하려면 외부에서 나가서 뭔가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 사절단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뭐 영선사는 청에 보낸 겁니다. 영선사는 청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사 시찰단이라든지 이건 일본이에요. 이런 것들과 이 통리기무아문이 있을 이 당시 그 전후에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화 정책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99군데 정리해고된 사람들, 그 개화의 어떤 그 쓰나미 속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들, 생계와 관련, 여러분들 조선후기 군대는 직업군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직업군이 잘린 거야. 가족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바로 이런 신식군대와의 어떤 차별, 그리고 정리해고에 맞서가지고 여기에 저항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임오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이다라는 겁니다. 임오군란. 네, 임오년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역사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뭐 당시 이제 이 고종 정부의 그 핵심이 누구였냐면 명성황후였거든요. 이 명성황후가 다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다 명성황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 때려 죽여라! 라고 막 잡으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 너무 놀래가지고 담장을 훔쳐놓고 충주까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명성황후, 이 고종 정부가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요. 도와달라고. 청에 SOS를 보내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자고, 정부를 유지하자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외세를 끌어들이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외교 질서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임오군란을 청나라 진압을 해줘요. 청의 그 대포를 빵빵 쏘면 진압을 해주자 체결했던 조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 조약들이 무엇이냐? 자, 먼저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 바로 조청상민무역장정 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바로 이 별기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인물이 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에 또 영향은 바로 일본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 잡아 죽여라 라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 국민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겠다 라고 하면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통해서 바로 외국 군이 주둔하는 그런 계기. 보세요.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청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청군 들어와 있죠. 또 그 과정에서 일본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군민들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을 파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죠. 일본 군대 들어와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 있냐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비자주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 청나라와 일본이 또 싸우면 어떡해. 일촉즉발의 어떤 그 긴장감, 그 화약고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다 바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되면서부터 나오게 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82년도 라인인데 자 보세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요 라인. 자 요게 이제 강화도 1876년도 라인이에요. 76년도 빰빰빰빰빰빰빰빰 요 라인과 이모군란이 일어난 요 라인이 이제 82년도예요. 네, 82년 빰빰빰빰빰빰빰빰인데 요 사이를 잘 보시면 76년도 이 강화도 조약에서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아무 데서나 무역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간행 이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문을 열거든요. 첫 번째가 부산인데 그 개항장에서 심리 밖으로 벗어나서 상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6년도와 이 82년도 요 라인, 네, 요 라인 속에서는 지금 요 라인 속에서는 내지 무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무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지 무역 불가해요. 내지 무역이 불가합니다.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참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데 관세 조항이 없어요. 아니 관세 조항이 없으면 수공업자들 우리나라 수공업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국의 그 일본의 그 싼 그 지금 영국이 지금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 면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버리면요. 싸지요, 질 좋죠. 그런 어떤 면제품들을 어떻게 당하냐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설정해가지고 우리 제품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관세 조항이 없어요. 관세 조항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은. 그런데 이 조청상민 수능 무역장 이후부터 이후부터는요. 82년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이게 내지 무역이 열립니다. 내지 무역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러면서 다른 나라도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지 무역도 열리고 대신 또 82년도 라인에 조미수 통상조약,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 관세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없었던 그 관세 조항이 이제 관세 조항이 생기는, 일본과도 다시 교섭을 해서 관세 조항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지 무역이 어느 시기에 됐는지, 관세가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라인 축이 76년도, 82년도 그 하나의 라인이 있고요. 82년도에 라인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 상인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틀린 거란 얘기예요. 이 라인 속에서는 지금 관세 조항이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모군란 진압한 게 청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청나라 진압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급진기아파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문을 열었고 뭔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개화는 좀 흐지부지 속도감은 좀 떨어지고 있지. 게다가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내정 간섭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 급진기아파가 들고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네, 그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82년이라면 82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갑신정변. 네,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 네, 84년도 1884년도에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옥균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옥균, 뭐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범범범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100년의 신세대들이에요. 이 갑신님이 일으켰던 그 5명,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 5명의 평균 연령은 20대예요. 굉장히 젊은 100여 년 전 신세대인데 이들이 세상을 바꾸자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정총국 축하연, 오픈식이. 이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 때 나왔던 그 개혁안이 14개조 개혁안인데요. 이 14개조 개혁안은 뭐냐면 신분제 폐지. 네, 중요한 시대에 어떤 화두를 던진 거예요. 신분제를 폐지하자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 질서를 없애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정말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김옥균, 박영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제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빵빵한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그런데 신분제를 내려놓자. 이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조. 네, 이 호조. 이호 예병형 공 있잖아요. 그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는 주장도 합니다. 왕실 따로, 국가 따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죠. 청와대 예산 따로, 국가 예산 따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국가 예산 속에 청와대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정을 호조에서 다 관리하자라는 호조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은요, 아쉽게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또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 고종 명성황후 정부는요,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모습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 왜냐하면 이때 이 성남 민중들이 또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급진격파와 일본이 바로 나라의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그 일본 공사관을 또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배상금 내놔!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이 한성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갑신정변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그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사건. 그죠? 이 사람들, 소수의 어떤 그 엘리트들이 한번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으킨 사건. 위로부터의, 그 위에 있던 지배층으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갑신정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이모군란도 청에 의해서 진압돼, 갑신정변도 청에 의해서 진압돼. 정말 이렇게 되면요,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청이 모두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둘 다 청의 진압,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만시창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에서 그래 누가 청을 끌어들이래? 청의 내정은 너무 심하니까 청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러시아를 또 끌어들이니까 이게 참, 러시아의 또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라이벌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뭐야? 조선이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도와줘서 러시아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아야지. 그 길목 막아야지. 라고 하면서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거문도를 점령해버리는 사건. 이 불법적인 거문도 점령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때 그 제기되었던 그 이론이 뭐였냐면 바로 중립화론. 우리 어디에도 끼어들지 말고 우리 중립하자라는 주장이 이때 나와요. 이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육일준,
유길준과 그다음에 부들러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중립파론을 들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문도가 점령되었고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남은 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남아있겠죠.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뭐냐면 바로 10년 뒤에 전개되었던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 우선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흐름.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1차 동학농민봉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동학농민부터 볼 텐데,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우선 고부봉기부터 출발해요. 고부봉기 출발. 그리고 백산봉기 출발. 그리고 황토현 정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그리고 출발.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 또 승리, 그리고 또 출발.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합니다. 전주성에 입성하고, 그리고 이게 전주까지 들어와 보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전주는요, 전라도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라도는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가 농민소에 떨어가 보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러자 또 정부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늘 그런 것처럼 외세를 또 끌어들여요. 또 청나라 또 SOS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들어와요. 그런데 이 제물포 조약을, 이 갑신정변을 체결할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갑신정변 일어났을 때 지금 이제 이모군란으로 지금 청과 일본 군단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을 밀어주겠다는 세력이 일본이었거든요. 그걸 막은 게 청나라예요. 그래서 이 창덕궁에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본 거야. 야, 이거 위험하다. 한 나라에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벌어지고, 이 긴장감은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양군 철수를 규정한 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철수하자. 다만 한 나라가 이 조선에 개입할 때는 다른 나라에 통보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또 SOS 청나라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이니까 청나라 들어와요. 들어올 때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은요, 10년 전에 이 갑신여미도 한번 당했던 것을 한번 갚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전쟁의 서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다가는 전쟁 벌어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농민군들과 부랴부랴, 야, 이거 심각하다 라고 해가지고 화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주화약이라는 거예요.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청나라한테 SOS 보내기 전에 농민군하고 손 잡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어쨌건 일본군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완전 중요해요. 네, 완전 중요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경복궁을 딱 점령하고 고종을 딱 잡은 다음에 전개했던 게 바로 청일전쟁. 자,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농민군들도 우리 이거 정부가 지금 점령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요. 전주화약을 체결해서 좀 수면 위로 내려앉은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 일어난 전투, 그때 싸웠던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다. 네, 이게 바로 2차 동학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죠. 이러면서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요 흐름들, 동학농민운동의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이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뭘 설치했냐면, 바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 개혁을 단행하죠. 폐정 개혁을 단행하죠. 이 폐정 개혁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신분제의 폐지. 네, 갑신정부에서 주장했던 그 신분제 폐지를 또 들고 나옵니다. 네, 신분제의 폐지. 신분제의 폐지. 그 다음이 토지균분. 그렇죠. 농민들이니까 토지균분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있어요. 재밌어요.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그렇죠. 왜냐면 아니 여자가 무슨 죄야? 이혼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이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근대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토대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 보여진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보여진 모습들. 네. 그렇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이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농민들이 중심되어서 일으켰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일본 주도의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로부터 끝났고 아래부터 끝났잖아요. 이제는 일본 주도의 개혁. 왜냐면 일본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어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주도의 개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다 라는 겁니다. 갑오을미 개혁이다. 자, 그래서 이 갑오을미 개혁의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도의 어떤 개혁 내용들은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갑오개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부터 한번 보죠. 갑오개혁입니다. 자, 이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그 조직이 뭐였냐면요,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개혁을 이끌었던 조직이 바로 군국기무처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개화파들이 이끌었던 그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조직이 통리기무하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갑오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통리기무하문과 군국기무처를 그 시기별로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 군국기무처 주도의 어떤 그 개혁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자, 먼저 이때 이제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법적으로 이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중앙행정조직을요,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꿔요.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고요. 예,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이라든지 뭐 은본위제 시행이라든지 도량형의 통일이라든지 그다음이 은본위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본위제. 그러니까 은본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폐를 찍어낼 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은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은본위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메가타의 화폐 개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금본위제가 시행돼요. 그러니까 은과 금, 그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행되다가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를 잡으니까 일본이요, 이 군국기무처를 없애요. 이걸 없애고 뭘 시행했냐면 바로 홍범 14조를 딱 반포하고 친일적인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일본 주도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한테 이런 개혁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오 라고 해서 이 종묘에 가가지고 뭘 선포하게 하냐면 바로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하죠. 그러면서 개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개혁은 뭐가 있었냐면요. 자, 의정부 파라문 요거를요. 내각 7부로 또 바꿔요. 네, 내각 7부로 바꾸고 이때 이제 지방에 재판소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조선시대는 사또가 군사, 행정, 재판, 군사, 행정, 법 이걸 다 갖고 있었어요. 사또가 이걸 모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지방관의 권한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서울에 있는 뭐 박원순 시장 또는 어떤 저 도지사들이 잘잘못을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일만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화가 이제 이때부터 그 이전까지 다 했거든요. 사또 앞에서 억울한 일도 하고 억울한 일도 얘기하고 사또는 또 마을 행정도 다스리고 또 군인들 쳐들어오면 또 직접 군대 끌고 나가고 이랬는데 다 이제 역할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지방관의 그 권한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이기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죠? 청나라와. 그러면서 요동반도를 가져갔어요. 중국 땅에다 일본 깃발을 꽂은 거야. 그런데 그 꽂자마자 러시아가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구역인데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꽂아. 갈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깃발 꽂으면 된 줄 알았는데 이 주변 강국들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푸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연합을 해가지고 간섭하니까 일본은 뭐 백기 들었죠. 네, 죄송합니다. 바로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모습을 명성황후가 본 거야. 와, 지금 일본이 청일전에 이겨가지고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이겼으니까 센 줄 알았는데 그 일본보다 센 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나라? 러시아. 그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자 일본이 청나라는 뺏겼지만, 청나라 그 요동반은 뺏겼지만, 이제까지 공들여온,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공들여온 조선을 뺏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러시아와 손잡으려고 했던 그 명성황후를 어떻게 한다? 시해하는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이 포인트 속에 바로 요게 이제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행된 게 바로 을미개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일본 주도의 을미개혁이 계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더라. 자,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본다면 뭐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발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발령 때문에 바로 을미의병들이 일어난 계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정문에 들어갈 때 이게 이발기 딱 들고 한번 쓱 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은 원래 머리를 짧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미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이 당시에는 머리는요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를 하였거늘 이 털럭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잘린다. 이거는 문화적 아노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단발령이 이제 강제로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있죠? 이 태양력도 이제 이때 사용이 됩니다. 태양력도 이때 사용되고 있더라. 자,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개되었던 갑오 을미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오 을미개혁의 내용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갑오개혁을 통해서 몇천 년간 내려왔던 어떤 신분제도, 그 신분제도가 이제 소멸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갑오 을미개혁 내내 일본의 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부인까지,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까지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시행됐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인 일들을 지금 일본이 지금 시행한 거예요. 이러니까 고종이 한 수를 던집니다. 정치 한 수.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가버린 사건. 이게 바로 아관파천. 이것이 바로
러시아 공산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왕이 자기 궁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러시아 공산을 피신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힘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꾸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딱 스탑은 시켜 놓은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죠. 아관 파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아관 파천의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해서 이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네, 이 독립협회가 환궁을 요구하겠죠. 돌아오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자, 이 독립협회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독립협회는요. 정말 우리나라 최초, 역사 최초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만민공동회. 종각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저 종로 시청일 때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그런 집회와 시위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최초의 만민공동회 거기서 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주장들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러시아,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죠? 그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네, 이 전령도를 조차해 주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오, 민이 모이니까 힘이 생기네? 고종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제 민을 믿고 외세를 믿는 게 아니라 민을 믿고 나가면 됐을 텐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이후에는요. 관민공동회도 열어요. 이후에는 관민공동회도 엽니다. 관민공동회 뭐냐면요. 만민공동회에 관리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면 홍범 14조, 아니죠. 헌의 6조라는 겁니다. 헌의 6조. 자, 이 헌의 6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바로 헌의 6조를 통해서 참정권의 요구, 의회 설립 운동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다. 네, 바로 의회 설립 운동. 뭐 의회 설립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시도를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뭔가를 이뤄나가는 모습들, 이러면 힘이 세지는 겁니다. 정부는요, 국민을 믿으면 돼요.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 이 시민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고종이 혹시 이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를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고종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고종 혼자의 단독 드리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단행되는 것이죠. 이 광무개혁의 핵심은요. 이 광무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바로 구본과 더하기 신참이에요. 자, 구본이 뭐냐?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자, 옛 것을 본으로 한다. 자, 이 옛 것을 본으로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왜냐면 앞에 독립협회 이 활동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얘들 혹시 날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황제권의 강화. 황제권의 강화. 그 일례로 바로 원수부를 설치해요. 이 원수부는 뭐냐면 모든 권력을 다 황제한테 다. 정말 황제가 다 해. 모든 권력은 다 황제에게 있어. 권력을 다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구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왕권 강화는 자신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왕권 강화와 일맥상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참은 뭐냐면요. 신참은 쭉 더 내려가서요.
지게를 발급합니다. 지게 발급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게의 발급.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계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토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게를 발급하는 이런 모습들 있었고요. 그다음이 상공업 진흥. 그다음이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9번 신참의 어떤 이런 개혁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었죠. 어쨌거나 지금 유일한 주권자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의 나라니까 유일한 주권자 이 고종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나름대로 개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을 펼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세력 균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그 세력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깨져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이라는 겁니다. 러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지금 황제잖아요. 황제. 황제만 구워 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황제만 돈을 찍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국보다는 민국이 훨씬 더 튼튼하고 보장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은 황제 1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바로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국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시행되자 이제 일본은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맺은 조약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약은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겁니다. 한일의정서. 자, 이 한일의정서는요 러일 전쟁 과정에서 군용지를 마음껏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군용지를 마음껏 쓰겠다. 군용지를 마음껏 쓰겠다. 라는 게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한 게 뭐냐면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거예요. 1차 한일협약에서는요, 이제 고문정치가 시행됩니다. 고문정치. 자, 고문은 뭐냐면요, 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도 감독을 해주는 그런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문으로서는요, 두 사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네, 바로 스티븐스. 예, 스티븐스와 메가타. 스티븐스와 메가타인데 이 스티븐스라는 인물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908년에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총을 맞고 결국 이 스티븐스는 죽게 됩니다. 네. 총알을 정말 장전했다. 네.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왜냐면 스티븐스가 일본을 위해서 조선은 빨리 대한제국은 빨리 저 일본에 그 병합되는 게 맞다. 뭐 이런 걸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외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이 장인환 전명운이 총알을 장전해서 결국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메가타는 이가 이제 시행한 게 뭐냐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건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근본이제가 시행됩니다. 근본이. 자, 여러분들 가보 1차 교육에서 여러분 은본이제가 시행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화폐 정리에서는 근본이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백동화를 우리나라 돈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백동화 10,000원이야. 그러면 제1은행권 10,000원을 바꿔주면 별 문제가 없겠죠.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제적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때 1대1 가치로 안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갖고 갔는데 막 5,000원 주는 거야. 5,000원은 뭐 불량이래. 심지어는 10,000원 갖고 왔는데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야. 그 내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러면서 바로 민족 자본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 고문들이 파견되면서 나온 모습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한 또 조약이 뭐였냐면요.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이제 2차 한일협약. 그래도 이 한일의정서와 1차 한일협약은요. 이 조약들은 지금 다 모두 러일 전쟁 과정에서 지금 체결한 조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착착착 되면서 러일 전쟁 완전히 이기고 나서 일본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하죠.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 딱 체결하고 나서 러시아 손 떼겠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시모노스키 조약을 통해 청이 손 떼겠다라고 했듯이 러일 전쟁에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손 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신났죠. 이러면서 이제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시행된 정치 형태는요. 본격적인 내정 간섭, 통감, 고문보다 훨씬 더 이제 정치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 통감이 이때 파견돼요.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겁니다. 이 통감이 파견되었고요. 그리고 이 외교권을 가져가죠. 외교권을 박탈. 사실은 이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하던데 이 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은 거의 70% 넘어갔다라고 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외교를 할 수 있는 우리 행위를 못해요. 그거 일본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1905년 2차 한일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차 한일협약에 이제 고종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고종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뭘 했냐면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다. 이건 이토하고 을사오적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이걸 나는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니까 뭐야? 너희들은 외교권이 없는데 지금 외교 행위를 한 거야? 이건 아니지. 결국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왕 위에 올리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나서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요. 이제 장관 차관에서 차관을 아예 일본인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관 정치. 시작. 그리고 아예 군대마저도 저항할 수 있는 군대마저도 해산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착착착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이제 1910년 드디어 경술국치 1910년 경술국치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흥선대원군 이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면서부터 나왔던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서 관통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외세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 그 국민, 그 시민을 믿고 싸워나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모군한테 청나라한테 SOS, 갑신정부 때도 청나라한테 SOS, 동학농민은 청나라 SOS, 그리고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균형, 늘 외세에 의존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식민지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외세를 활용할 수는 있어도 외세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쭉 한번 흐름을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개항기라고 볼 수 없죠. 그죠? 흥선대원군은 사실 개항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하지만 그 출발점을 한번 놓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대원군의 어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그 흐름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 역사의 문이 열렸어요. 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자, 반대하자. 받아들이는 세력도 이제 온건개혁파 급진배 나뉘는데 통리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정책이 전개되다가 여기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다 청나라에서 진압되고 있는 모습들. 결국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실패 끝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농민운동이 출발하고 있더라.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이 또 이걸 점령하고 진압하고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아관파천으로 다시 일본과 러시아의 균형을 맞춰놓았고 그 대한제국의 어떤 개혁들이 전개되다가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 균형이 깨져요.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 개혁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경술국치라는 식민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흥선대원군부터 지금 경술국제는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경술국지 즉 식민지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저항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그 저항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저항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